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준수 교수입니다. 혹시 다들 잘 들어오셨습니까? 예, 네, 잘 들어왔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갑고요. 또 이렇게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오늘 준비한 오일석 교수님과 이효정 교수님 두 분이 계시는데 오늘 같은 날 대면 수업을 하면 상당히 더 좋았을 거라는 좀 아쉬움은 남지만 지금 사정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좋은 또 환경에서 줌이라는 이 환경에서 이렇게 또 만나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그 카메라를 켜주시면 조금 더 참가하는 의미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지금 현재 이미 슬라이드에 이렇게 올라와져 있듯이 컴퓨터 공학부의 오일석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한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 중에 가장 활발히 활동을 하시고 더욱이 융합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적용을 하시는 교수님들을 모셨습니다. 그 중에서 융합기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공지능 또 스마트화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이제 담당을 하시는 교수님 두 분이 오늘 컴퓨터 공학부에 계시는 오일석 교수님과 이효종 교수님 두 분이 이렇게 계시고요. 일단 오늘은 먼저 이제 오일석 교수님이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8시 실제 강의는 한 1시간 10분 정도 하시고 한 10분 정도 질문하시고 또 한 10분 정도 휴식한 다음에 다시 이효정 교수님이 8시 반부터 또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 교수님으로 컴퓨터 공학부의 오일석 교수님이십니다. 모두 한번 인사를 그래도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마이크 한번 켜셔서 한번 다 인사를 한번 드립시다. 네, 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 오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호스트 자격으로 오 교수님을 이렇게 맨 그 상단에 띄워 놓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띄워 놔서 아마 모든 분들이 오 교수님을 잘 볼 수 있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이고 지금 왼쪽에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배준수 교수님한테 그 며칠 전에 여러분 명단을 받았는데 보니까 그 소속이 굉장히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관심 분야도 되게 다양한데 오늘 줌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코스를 배준수 교수님이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전북대 교수 한 명으로서 아주 즐겁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농산물 수요량 예측이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이걸 1시간 반가량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지금 이 책인데 이 책이 2달 전에 그 저랑 그 우석대 이진성 교수님이 출간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최신 기술 추세를 담고 있고 특히 딥러닝이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지금 핵심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딥러닝 기술을 잘 담고 있어서 이 전반적인 추세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농산물 수요량 예측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이 슬라이드들은 먼저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 추세를 말씀드리는데 그 책에 딸린 슬라이드 중에 그 핵심이 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분량 정도로 제가 뽑아냈고요. 그 1800년대 에이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여성분인데 이분이 그 논문에 해석 엔진은 숫자 이것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화음과 음조를 해석 엔진의 표기에 맞출 수 있다면
해석 엔진은 꽤 복잡한 곡을 작곡할 수도 있다. 한 180년 전에 이런 그 글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실제로 이게 그 실현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magenta.tensorflow.org 하고 try demo 해서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인공지능이 작곡한 곡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차는 이미 팔리고 있고 이게 이제 5단계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인데 지금 한 2단계에서 3단계 사이 정도로 보여요. 그런 차들이 이미 그 시판이 되고 있죠. 알파고가 이제 이사이드를 이겼고요. 이게 빨간 게 왜 그 빨간 게 지금 보이나요? 빨간 줄이야? 네. 이게 왜 자동으로 막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 지능은 긴 스펙트럼이 있고 인간도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인간도 있고 아인슈타인 같이 이제 천재도 있고 그래서 지능이 이제 굉장히 긴 스펙트럼을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마도 인공지능처럼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비행기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정말 그 다양한데 이것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그 도입을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은 부정을 않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에 들어오셨던 것 같고 적극적으로 그 수용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기대하는 분도 있고 혹시나 이게 사람의 제어를 넘어서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지 않을까 뭐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우려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요. 그 지능에 대한 이제 그런 정의 같은 게 나왔고요. 이 AI Foundations of Computation Agent라는 책이 비교적 괜찮은 인공지능 책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는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계산 에이전트를 만들고 분석하는 학문 분야 뭐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책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다르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을 크게 강한 인공지능하고 약한 인공지능으로 나누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세돌 이긴 알파고조차도 약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한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뭐 눈으로 인식도 하고 소리도 인식도 하고 뭐 생각도 하고 노래도 흥얼거리고 개입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하루에 계속 스위칭을 하면서 그 일이 하루 종일 일어나잖아요. 터미네이터에 등장하는 인조인간 정도가 이제 그런 성능을 가졌는데 요 강한 인공지능은 지금 기술 가지고는 탁도 없는 얘기고 다 어떤 한 가지 특화된 일에 그 사람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위크 AI 이렇게 불러요. 그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1950년대 이제 튜링 테스트라는 것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컴퓨터가 있고 사람이 있을 때 심판관이 집요하게 질문을 던져서 A가 인공지능인지 B가 사람인지 이걸 맞춰야 되는데 이 C라는 심판관이 구별을 못할 정도가 되면 이 인공지능은 거의 사람 수준을 달성을 했다고 보고 너는 지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런 논문을 이제 튜링이라는 거 있었고 그걸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부르죠. 이제 튜링을 한 발 더 나가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그 프로그램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까지 이제 주장을 했어요. 물론 이 think라는 말이 뭐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보통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반박을 많이 하는데 턱도 없는 얘기 하지 마라. 아무리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고 해도 얘는 어떤 일정한 기계적인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거지 사람처럼 뭔가 띵크를 게 아니다.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고 해도 띵크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반박을 한 분이에요. 자, 인공지능 역사가 굉장히 다채로운데 그 뭐 신경망에 대한 역사, 인공지능 언어에 대한 역사, 그 다음에 인공지능 겨울이 이제 2번 왔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게임, 자율주행차, 뭐 딥러닝 도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인공지능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면 그 영어 위키백과에 들어간 History of AI를 쳐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까 이제 에이다가 1843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그다음 쭉 이제 ENIAC이 이제 최초의 기계식 컴퓨터죠. 아니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죠. 46년에 나왔다는 거. 튜링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차) 인공지능 겨울이 이제 73년에 됐다고 그랬는데 이때까지 인공지능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실제로 쓸만한 제품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연구비가 다 끊기고 연구자들 떠나는 1차 인공지능 겨울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다시 살아났는데 87년에 다시 2차 인공지능 겨울이 와서 다시 또 이제 연구비가 이제 그 삭감이 되고 이런 걸 맞았고 그 이후에는 그럭저럭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그 파편적으로 어떤 제품도 나오고 뭐 이랬는데 이게 이제 실용화 수준을 뛰어넘는 제품이 몇 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소강 상태다가 2000년대 들어가지고 딥러닝이라는 게 나오면서 음성인식이라든지 영상인식, 언어 번역 이런 것들이 그냥 성능이 점핑을 해버린 거죠. 특히 2010년 이후라고 보면 돼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좀 어떤 그런 기운이 있다. 2010년 이후에 됐고 이제 그 인공지능이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된 가장 큰 기술이 딥러닝이고 제가 좀 이따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자, 어떤 분은 세 번째 인공지능 겨울이 오지 않을까? 지금 반짝 떴다가 뭐 5년 뒤나 10년 뒤면 다시 또 꺼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두 번의 인공지능 겨울이 시장 실패해서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탄탄한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빅테크들이 그 시장 선점을 위해서 엄청나게 그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인력 같은 경우는 뭐 1억 내지 2억 막 그런 연봉을 제시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국내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차 잘 아시고요. 의료 쪽에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논문들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치과병원에서 그 어린이들이 이 교정을 할 때 맨 처음 이제 그 엑스레이 여벌 얼굴 사진 찍는데 치과 의사들이 이제 이 랜드마크들을 이렇게 한 40개를 좀 찍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이 지오메트릭한 관계를 보고 그 교정 그 계획을 세우는데 이걸 한 40개를 찍는데 한 20분이 걸리고 내일 찍으면 오늘 찍은 것도 다르고 이런 어떤 그 객관성이 좀 결여된 그런 문제가 있죠. 자, 이것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느냐? 아주 잘해요. 지금은 이제 그 시스템도 나와 있고 이제 저희 실험실도 그 세계적인 성능을 가진 논문도 발표를 하고 UI를 붙여서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 전북대 치과병원하고 같이요. 근데 이런 아주 그 재밌는 응용이 있고 이거 말고도 두뇌 사진이라든지 폐 사진이라든지 심장 사진, 대퇴골 사진 이게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고 예술 쪽도 지금 저거 하고 이미 그 수천만 원, 수억 원대로 그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경매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뭐 이런 언어 번역은 지금 이제 핸드폰에서 굉장히 잘 되죠. 다들 많이 쓰고 있고요. 자, 여러분 이제 그 티처블 머신이라는 게 구글에서 만든 건데 그 수업 끝나시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티처블 머신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오고 뭐 여러분 로그인 않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 또는 소리를 인식하는 거 또는 자세를 인식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제공해 주는데 예를 들면 이미지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그 웹캠을 연결해 가지고 이 마우스를 쭉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또 사과를 보여줘요. 또 책을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그 비디오에 보여주면 얘가 이제 그 데이터를 쭉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트레이닝 학습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클릭을 하면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하죠. 좀 시간이 걸려요. 한 1분 정도 걸려요. 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이제 학습을 마치면 그다음에 여러분이 웹캠에다가 사과를 보여주면 사과라고 맞추고 마우스로 보여주면 마우스라고 맞추는데 이제 이게 지금 그 인공지능의 가장 보편적인 어떤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딥러닝을 소개를 할 때 이런 과정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되게 흥미로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여러분도 해보시고 여러분 자녀나 또는 뭐 친구 뭐 이런 분들한테도 소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앱 인벤터는 안드로이드 앱을 제작하는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스피치 레코나이저, 텍스트 스피치, 얀덱스 트랜스레이트 이런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활용을 하면 이 블락을 끼워가지고 그 재미있는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흥미가 있으면 이 앱 인벤터라는 좀 언어를 좀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지금 전북대 같은 경우는 그 지난 학기부터 인공지능 앱 제작 기초라는 걸 컴퓨터공학부에서 설계를 해서 이제 그 교양으로 그 개설해서 지금 이제 새 학기째 개설하고 이번 학기는 이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되게 재밌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은 아주 크죠. 커요. 자율주행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단계가 되면 이건 좀 완전 자율주행차. 여러분 그냥 자고 가면 돼요. 목적지만 찍어 놓으면 그냥 목적지까지 사고 안 내고 가요. 근데 지금은 한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인데 저는 아직 그 자율주행차를 몰아본 적이 없는데 주위 교수님들이 그 소렌토를 산 분이 있는데 자율주행 그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 뭐 몇십만 원 주면 옵션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그냥 휴대폰 이렇게 보고 가도 큰 문제 없을 정도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혹시 시그널이 오면 바로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지만 꽤 편리한 아주 쓸만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됐고요. 아마도 한 20년이나 30년 아니면 한 50년 정도 지나면 5단계를 뛰어넘어서 도로 자체도 변화를 해가지고 사거리에 신호등도 없고 그러니까 자율주행끼리 차끼리 통신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막 비껴가는 거죠. 사거리에서도 아주 빠른 속도로 그냥 비껴가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 사람이 지금 현대 와가지고 백제대로 이런 데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야, 저거 뭐 저렇게 빨리 달리다 부딪히면 어떻게 하고 막 걱정하듯이 지금 우리 지금 시대 사람이 한 30년, 50년 뒤에 그 도로를 보면 저거 사고 나겠는데 이럴 정도. 근데 실제로는 사고가 안 나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인식 능력을 넘어서 가지고 그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그 면허가 발급되는. 아마 이런 세상이 올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도대체 언제 올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로봇 밀도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나라에 1만 명당 로봇이 몇 대나 되냐 이걸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은 로봇이 정말 많다. 그래서 참 신기한 나라다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막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1위를 하다가 작년엔가 싱가포르한테 밀려서 2위가 됐는데 1, 2위에 있는 그런 나라가 됐고요. 결국은 이런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자동화 시스템들이 우리 주위에 막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의료, 예술, 무슨 뭐 자동차, 뭐 5만 가지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몰아내겠다 걱정하는데 사실은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쓰지 않는 사람을 몰아낸다는 인식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침투를 하더라도 사람은 한 단계 고양된 어떤 정신세계에서 작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고도의 어떤 직업들이 새로 생기고 그 직업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고 이런 상태가 될 거고요. 지금은 의사들도 인공지능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인공지능 그냥 도구거든요. 아마 MRI가 맨 처음 생겼을 때 어떤 의사들은 야 그거 머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람이 들여다보야지 그 MRI로 들여다보면 그 모니터에서 본다고 그게 보여? 제대로 판단하겠어? 이런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MRI 안 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머리를 열어보고 암을 진단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MRI로 다 진단을 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최소로 절제를 하고 그 들어가가지고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조금 인공지능에 거부감이 있으면 빨리 이제 이런 인식으로 좀 바꾸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제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인공지능을 이제 만드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 코딩까지 하고 그런 과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 MOT 과정이. 근데 혹시나 여러분이 전산 쪽에 배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 배워서 인공지능을 코딩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요즘은 다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파이썬이 C나 C++보다 쉬워요. 그래서 습득하기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이제 한번 공부를 용기를 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만들 때는 예전에는 과학적 접근 방법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의 지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연구를 하자. 그리고 그것을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모델링을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자 이랬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우리 지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아마 영영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지금 옛날보다 이해를 했지만 여전히 빙산의 일각이죠. 그 지금은 다 공학적인 방법을 쓰죠. 뭐 비행기 만들 때 우리가 새한테 영감을 받았지만 비행기 새의 날개를 그대로 본따서 안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공학적인 접근 방법을 많이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조금 이제 새겨서 봐도 좋은데 옛날에 이제 규칙 기반 방법을 인공지능 구현할 때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이 숫자 3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왼쪽에서 보면 두 군데 터진 골이 있고 오른쪽에서 보면 매끄러운 원호가 가운데서 만나고 어떤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3이라는 숫자 모양을 규정하는 이제 이것을 사람이 리즈닝에 의해서 규칙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언어로. 그래서 이것을 0자에 대해서 하고 1자에 대해서 하고 3자에 대해서 9자까지 해서 10개를 만들면 그걸 결합을 하면 필기 숫자 인식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필기 숫자 인식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무리 규칙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이렇게 이제 규칙을 위반하는 애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잘해야 95%, 더 잘해야 뭐 97%까지만 되지 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만드는 게 엄청 어렵죠. 한글 수천자잖아요. 수천자를 어떻게 규칙 기반으로 만들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계학습 방법론을 쓴다는 거고 기계학습 방법론은 숫자를 엄청나게 많이 모아요. 예를 들면 우편엽서나 이런 데서 따낸다든지 사람들이 은행 전표에 쓴 숫자를 따낸다든지 그래서 수십만 자, 수백만 자를 모으죠. 그리고 다 레이블링을 해요. 아, 너는 0, 너는 1, 너는 2 이런 식으로 정답을 붙여주죠. 그래서 정답이 붙은, 즉 레이블이 붙은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학습 모델을 학습을 해가지고 그것을 현장에 투입을 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숫자를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높은 성능으로. 지금은 다 이런 이제 기계학습 방법론을 쓰고 이제 기계학습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딥러닝인 거예요. 딥러닝. 자, 이제 이것은 C라는 언어하고 파이썬 언어를 이제 대별을 해주는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그냥 바로 덧셈을 할 수 있는 이런 거 해가지고 인공지능 구현하는데 되게 이제 편리하고 좋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 인공지능은 요즘 굉장히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읽을 거리하고 볼 거리가 많은데 제가 이제 몇 권의 책을 소개를 했는데 요 책도 이제 제가 저술한 기계학습 책인데 이 책은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그 책하고 달리 그냥 이론만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한 책은
이론과 실습이 이제 병행이 되는 파이썬으로 이제 실습이 병행되는 책이고, 이것도 이제 요건 이제 파이썬 책이고, 이 파이썬 책은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좀 돈이 아까운 분은 이 책이 꽤 인기가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그 PDF를 다운받아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두 개는 그 대중들이 그 현대 인공지능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재밌게 쓴 책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디오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그 클릭을 하고 들어가 보면 그 테드는 굉장히 그 정제된, 짧은 것은 7, 8분에서 긴 건 한 15분짜리 그 비디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커버하는 그런 비디오인데, 그 AI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테드가 선별한 그 7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아이언맨의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감독을 했어요. 이제 제목은 The Age of AI인데 AI 시대 뭐 이렇게 번역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8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고 흥미로운 것을 골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즌 1인데 아마 곧 시즌 2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 추세를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그 학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딥러닝을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1946년에 ENIAC이라는 세계 최초의 범용 전자식 컴퓨터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큰, 초당 한 3,000개 정도의 덧셈을 하는, 지금은 초당 수억 개를 덧셈을 해요. 그냥 PC도, 작은 PC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느린 구닥다리 컴퓨터지만 당시로는 아주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1초에 3,000개를 덧셈을 한다. 아주 그냥 센세이션한 일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1950년대에 그 사람의 뇌의 정보 처리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무언가를 인식을 하는, 사람처럼 인식하는 걸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제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Artificial Neural Network, 줄여서 ANN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됐죠. 사람 뇌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우리 뇌에 이게 10의 11승계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이제 술을 많이 먹고 그러면 이게 이제 빨리 이제 소멸해 가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러죠. 저처럼 좀 나이가 들어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죠. 아주 신비로운 게 사람은 뇌죠. 자, 근데 컴퓨터는 어떻게 생겼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가장 단순하게 보면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이 메모리에 그 인스트럭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CPU는 하나씩 가져다가 실행하고 결과를 갖다 쓰고, 뭐 이런 그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시퀀셜러죠, 얘는. 하나 가져다 실행하고 그 다음 거 가져다 실행하고 그 다음 거 가져다 실행하고. 근데 뇌는 아주 거대한 병렬 처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물론 이제 지금은 그 GPU라는 게 있어서 병렬 처리를 하지만 얘도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사람 뇌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 인공신경망은 43년에 이제 맥컬러 피츠의 계산문이 아주 원시적인 게 나오고, 여기 58년에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58년에 나온 퍼셉트론부터 딥러닝까지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를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86년에 그 룸메라트라는 분이 그 은닉층을 가진 층이 더 많아진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걸 제안을 했고요. 근데 지금은 층이 두세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인 층이 아주 깊은 딥한 이제 딥러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크게 보면 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 그다음 딥러닝 이런 식으로 그 발전을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대략 그 큰 골격은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자, 먼저 이제 그 58년에 나온 퍼셉트론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아주 낡은 기술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성능이 정말 형편없고 쓸모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후에 발전해온 다층 퍼셉트론, 지금 딥러닝에 이게 컴포넌트로 작용하거든요. 얘를 병렬적으로, 직렬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결합을 한 게 바로 이제 다층 퍼셉트론, 딥러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퍼셉트론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얘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해야 그 지금 신경망 기술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 퍼셉트론은 단순하기 때문에 이 다층 퍼셉트론이나 딥러닝을 바로 공부하는 것보다 이 단순한 데서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고 용어를 익힌 다음에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게 훨씬 공부하는 데도 유리하죠. 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퍼셉트론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 인풋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층이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X1, XD라는 비계의 어떤 특징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의료 같은 경우는 혈압이라는 특징이 X1, 그 다음에 그 맥박이 X2, 그 다음에 혈당량이 X3, 체온이 X4 해가지고 4개의 특징을 입력으로 주고 출력은 환자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모델이죠. 자, 그러면 그 이 4개의 피처, 그 의료에 관련 4개의 피처가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값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환자고 어떤 사람은 환자가 아닐 텐데 그럼 그걸 어떻게 환자는 환자라고 그러고 정상인은 정상인이라고 하느냐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얘가 그걸 규정을 하거든요. 요 사이에 요 엣지마다 웨이트 값이 있는데 이 웨이트 값을 적절하게 잘 설정을 하면 100명이 들어오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98%, 99%는 정상인은 정상인, 환자는 환자라고 그 분류를 제대로 해준다는 거죠. 결국은 요 가중치 값, 이 웨이트 값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런 문제고 우리 이제 간단한 그 예를 보면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이 특징 값하고 해당되는 그 가중치 값을 곱해요. 아주 단순해요. 그 원리가 곱해요. x1은 w1, x2는 w2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 곱한 값을 다 더하죠. 그런 다음에 이런 어떤 그 활성함수, 계단함수다 집어넣어서 양수면 1, 환자, 음수면 마이너스 1, 정상인 이렇게 이제 2개로 이제 분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쓰면 이제 이런 식의 그 수식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특징이 X1, X2 2개라고 그러고 이제 샘플이 딱 4개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00, 10, 11, 01 이렇게 그 4개가 있고 요 3개는 정상인이고 얘는 환자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면 그래서 얘는 네모는 1이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3개는 마이너스 1이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 이제 그 퍼셉트로 이렇게 생겼어요. 피처가 2개니까 X1, X2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 1, 1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가중치 값을 설정을 하면 이 4개의 샘플을 집어 넣어보면 다 맞춘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샘플을 가지고 그 샘플이 4개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퍼셉트론의 원리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 가중치 값이 변수로 이렇게 여기서는 설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상수로 마이너스 0.511이라고 이렇게 그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가중치 값을 어떻게 알아낼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샘플이 4개 뿐이고 X1, X2 2개 뿐이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값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4개를 다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 값을 마이너스 0.512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특징이 한 30개가 된다. 샘플은 한 5,000개가 된다. 그러면 이걸 사람이 이 가중치 값을 알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학습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학습 알고리즘. 아까 우리가 티처블 머신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트레이닝 단계가 있었죠. 학습. 그 학습 단계에서 결국은 이 가중치 값을 알아내는 거거든요. 가중치 값. 그래서 가중치 값을 적당한 걸 알아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샘플이 들어오면 그 샘플을 제대로 맞춘다는 거예요. 사과는 사과라고 그러고 마우스는 마우스라고 그러고. 그럼 이제 퍼셉트로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학식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도 등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이제 그냥 생략을 하고 기본 원리만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이 수영을 학습하는 과정하고 우리가 조금 이제 그 비유를 해서 하면 좀 이해가 좋은데 이제 적절한 동작을 취하고 수영을 해봤더니 만족스럽지 않으면 동작을 살짝 바꾸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만족스러우면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그 동작을 몸에 이제 기억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제 신경마 학습도 똑같은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난수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그 인식을 해봤더니 아 이게 형편없어요. 그러면 개선을 해요. 가중치 값을. 그러고 또 해보는 거죠. 또 갱신을 하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면 성능이 점점 향상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100%까지 근접을 하는데 문제는 이 갱신어는 공식이죠. 도대체 어떻게 갱신을 해야 얘가 성능이 점점 좋아질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미분을 써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미분을 굉장히 많이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확률 통계, 미분, 그 다음에 선형대수 이 3가지 수학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우리가 현대 기계학습으로 확장을 하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건 이제 에어플레인, 이거 바이시클, 버드 이런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가 들어온 보트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 이런 데이터가 들어온 모터바이크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들어오면 쉽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 비행기, 바이시클 이런 것들을 그 수집을 하면 정말 다양한 그 것들이 나오죠. 뭐 외발 자전거도 있고 두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도 있고 큰 자전거, 작은 자전거, 앞에서 본 자전거, 뒤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5만 가지 이제 자전거가 있는 거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한 다음에 학습을 하고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집어넣어줬을 때 비행기는 비행기라고 그러고 자전거는 자전거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는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식한 물체가 이미지 속에 어디 들어있는지 그 검출까지 하는, 디텍션까지 하는. 자, 예를 들면 그 농촌진흥청도 이제 그 자동으로 이제 사과라든지 복숭아, 수확하는 로봇 같은 거 만들려고 그러고 저도 이제 거기 이제 과제에 참여해서 이제 지금 그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디텍션을 해야 되죠. 디텍션. 사과를 디텍션을 해야 된다. 그래야 로봇한테 그 지시를 내려서 그쪽으로 이제 로봇파를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것처럼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에서는 그 충분히 익어서 따야 되는 사과인지 아직 따면 안 되는 사과인지 그 2가지 부류로 이제 분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경우는 세그멘테이션, 분할이 필요한 응용도 있어요. 이게 이제 분할인데 그 물체가 점유하고 있는 그 영역을 그대로 바운더리를 따내는 게 이제 분할이죠.
이제 이런 것은 어떨 때 필요하냐면 그 어떤 비도에서 그 사람 얼굴만 쭉 찾아가지고 이렇게 뭉개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흑백 사진을 이제 컬러 사진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만 컬러를 뭐 붉은색으로 해가지고 트래킹을 해가지고 그 물체만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응용에서는 이제 그 분할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배운 저거 그 퍼셉트론 가지고는 이제 택도 없는 그런 얘기죠. 자, 퍼셉트론은 아까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그 샘플들이 특정 공간에 이렇게 선형으로 분포하는 경우만 100%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건 2차원인데 특징이 하나 더 늘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방에 있는 3개의 축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가로축은 x1, 세로축은 x2, 위로 올라가는 축은 x3라고 해서 3개의 특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샘플들은 3차원 공간에 쭉 떠 있는 거죠. 근데 2개의 부류가 하나는 위쪽에 있고 하나는 아래쪽에 있고 그 사이에 어떤 평면이 지나가면서 이 평면이 2개의 부류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가 있으면 그 데이터는 퍼셉트론으로 100%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학습 알고리즘은 퍼셉트론 학습 알고리즘은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100%그 수렴을 한다. 이런 것들 증명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데이터는 이 선형 분리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비선형이 필요하고 또 이게 이제 그 2차원, 3차원이 아니고 수십 차원 속에 그 떠 있고 그다음에 그 샘플들이 부류마다 서로 막 꼬여 있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형태로 꼬여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사실은 1차 그 인공지능 겨울이 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퍼셉트론이라는 게 58년에 나온 뒤에 굉장히 많은 연구비를 받고 사람들이 이걸 막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선형 분리 그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이제 입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찬물이 끼얹어진 거죠. 이제 그것도 1차 인공지능 겨울이 오는데 일조를 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퍼셉트론 연구가 이제 소강 상태에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6년에 룸메라트 이런 분들이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것을 제안을 해서 만들어내요. 다층 퍼셉트론은 뭐냐면 이런 것을 아주 잘해요. 잘하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결합을 해가지고 다층으로 이렇게 확장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선형 분리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 환자는 이 두 명이 환자고 그 다음에 여기 정상인 이렇게 꼬여 있다 그러면 이 직선 하나 가지고 100% 맞출 수가 없잖아요. 맞출 수가 없죠. 근데 퍼셉트론을 2개를 쓰면 어떻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셉트론 하나, 퍼셉트론 또 하나, 2개. 그래서 2개를 이렇게 병렬로 그 연결을 하면 원래 특징 X1, X2라는 공간이 G1, G2라는 공간으로 이 매핑이 되는 거예요. 매핑이 되는 거죠. 근데 특징 공간을 트랜스포머라는 거죠. 트랜스포머. 어떻게 트랜스포머를 하냐면 선형 분리 가능한 공간으로 매핑을 해요. 그래서 매핑을 하고 나면 이렇게 선형 분리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 G1, G2라는 것을 선형 분리 가능하니까 퍼셉트론 하나 더 써서 분할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3의 퍼셉트론을 시퀀셜하게 이어붙이면 이런 선형 분리 불가능한 데이터를 인식을 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층 퍼셉트론의 핵심 아이디어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층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층이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입력층, 출력층, 2층을 이 사람들이 중간에 숨어 있다고 그래서 이제 히든 레이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은닉층 이렇게 부르죠. 은닉층이라고 번역해서. 층이 2개가 이제 3개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인풋층은 그 실제 연산을 않거든요. 이 바이패스만 시키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 눈으로 보면 층이 3개인데 얘는 층으로 안 치고 얘를 실제로는 2개 층을 가진 애다 이렇게 보통 봐요. 그래서 2개니까 그 멀티플 레이어죠. 멀티플 레이어. 멀티플이란 말이 그 다중에 이런 뜻이잖아요. 1개 이상의, 2개 이상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를 그 멀티플 레이어, 퍼셉트론, 층이 다중인 퍼셉트론에서 보통 줄여서 MLP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이 퍼셉트론은 이 인풋층을 층으로 안 치고 출력층만 연산을 하니까 그 층이 하나라고 보통 보고 얘는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 이렇게 부르고 보통 이제 싱글 레이어 이런 말은 안 쓰고 그냥 퍼셉트론 이렇게 부르죠. 퍼셉트론하고 다층인 경우는 멀티 퍼셉트론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보통 하죠. 자,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생겼어요. 특징은 D개. 특징은 D개. 그 다음에 출력층에는 C개. 부류가 C개니까. 아까는 환자냐 정상인이냐. 이렇게 이제 2가지 부류니까 이제 그 노드가 하나뿐이었는데 우리가 숫자 인식을 한다고 그러면 숫자가 부류가 10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0이라는 부류를 담당하고 얘는 이제 마지막 것은 9라는 그 부류를 담당하고 그래서 이제 10개의 그 아웃풋 노드가 있는 거죠. 노드가 출력 노드 9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히든 레이가 있고 P개의 노드가 있고. 자, 우리가 이제 그 이 P는 이 D는 데이터가 주어지면 특징이 몇 개인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D가 딱 정해져요. 그 다음에 C도 그 숫자 같으면 10개.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딱 정해지는데 요 히든 레이어 노드 개수는 P라고 여기서 이제 그 표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그 모델을 설계를 할 때 여러분이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P를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적절한 값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P처럼 여러분이 어떤 모델을 설계를 할 때 그 정해줘야 되는 그런 그 매개 변수를 보통 하이퍼 매개 변수 이렇게 불러요. 이 퍼셉트론은 이 히든 P라는 하이퍼 파라메타 말고도 굉장히 학습에 관련된 것도 있고 많은 하이퍼 매개 변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지정을 해줘야 굉장히 높은 성능을 이제 발휘를 하죠. 자, 이제 딥러닝으로 넘어올 준비가 됐어요. 딥러닝으로. 자, 여러분이 요 은닉층이 하나인 MLP를 보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히든 레이어를 하나 뒀는데 2개 두면 안 돼? 안 될 이유가 없죠. 좀 더 확장해서 3개 두면 안 돼? 아니면 5개는 안 돼? 10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층을 늘리면 뭔가 이점이 있을까? 아니면 층이 적은 게 이점이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이 딥러닝은 얘는 이제 층이 하나뿐이지만 이 층을 5개, 6개, 10개 또는 50개, 100개로 늘린 즉 이 층이 깊은 신경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얘처럼 1개, 또 2개, 한 3개 정도 되면 우리가 딥하다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히든 레이가 하나인 MLP, 2개인 MLP, 3개인 MLP 정도로 얘기를 하고 뭐 이게 딱 어떤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있어서 몇 개 이상이면 딥하고 몇 개 이하면 딥하지 않다. 얘기 없이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한 5개 이상 정도 되면 꽤 깊네. 너 딥러닝이다. 이렇게 봐도 뭐 그냥 큰 무리 없어요. 한두 개면 딥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층 퍼센트를 은닉적으로 많이 두면 깊은 신경망이 돼요. 그래서 딥러닝이 돼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 80년대 그 당시, 그리고 이제 90년대는 얘를 한두 개를 히든층을 주면 학습이 돼서 필기 숫자 같은 걸 주면 뭐 98%, 뭐 98.5% 굉장히 잘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규칙 기반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줬어요. 그 당시에 놀라운 성능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층을 한 5개 이상으로 늘리면 이게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얘도 이제 여기 매개 변수가 있잖아요. 여기 가중치가 있잖아요. 근데 가중치가 층이 늘어나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추정을 해야 되는, 학습이 추정을 해야 되는 가중치가 늘어나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부족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학습이 잘 안 돼서 사람들이 포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딥러닝이 되죠.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혁신적인 기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딥러닝이 그러면 기술 혁신이 된 이유는 뭐냐? 첫째, GPU가 싸졌어요. GPU는 원래 게임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픽 하려고 만든 게 병렬 처리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계학습 하는데 딥러닝 하는데 더 많이 쓸 거예요. 병렬 처리기죠. 그래서 한 100일 걸릴게 하루 정도면 학습이 끝나고 그래요. 그럼 1년 걸릴게 한 3일이면 끝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이 커졌어요. 인터넷 덕분에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셋들이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미지넷이 이제 대표적인데, 그 자연 영상에서 수집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자연 영상을 수집을 해서 1,400만 장을 수집을 하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이 일일이 영상을 보고, 얘는 바이시클, 얘는 버드, 얘는 카, 얘는 퍼슨, 얘는 보트, 이렇게 네이버를 다 다른 거예요. 아마 돈을 꽤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 근데 그런 데이터셋이 이제 확보가 됐던 거고요. 또 하나는 학습 알고리즘, 예를 들면 레루 활성함수라든지 각종 규제 기법이라든지 뭐 다양한 함수 옵티마이저, 이런 알고리즘들이 막 개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학습이 안 되던 딥한 신경망이 이제 학습이 되고, 성능은 막 점프를 하고 어떤 실용화 수준을 넘어서고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딥러닝은 사실은 구조, 동작, 학습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은 예전하고 비슷해요. 단지 이런 요인 때문에 성능이 뛰어나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딥러닝이 이제 활성화되니까 2010년대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머치홀 대학의 아주 유명한 벤지오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자기들 연구 그룹이 만들려고 이제 딥러닝 학습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근데 이게 괜찮아. 그래서 이분들이 일정한 규격에 맞춰서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인터넷에 공개를 하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는 그런 문화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돈을 주고 그 복제품을 또 만들어야 누구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그냥 그 인터넷에 올려두면 누구나 다운받아서 복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화가 잘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다 오픈 소스예요. 다 오픈돼요. 무료예요. 다 무료. 그다음 시아노, 카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지금 얘들은 이제 거의 죽지는 않았지만 그냥 숨만 꼬깍꼬깍 쉬고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고요. 결국 남은 것은 구글이 만든 텐서플로우하고 페이스북이 만든 파이토치 2개가 남은 쌍벽을 이룬다고 보면 돼요. 텐서플로우는 코딩이 좀 어려워요. 좋은 라이브러리에 불구하고. 그래서 숄레라는 사람이 이 텐서플로우를 쉽게 코딩할 수 있는 케라스라는 걸 만들어서 얘가 하나의 몸체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케라스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텐서플로우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제 책에서 그냥 텐서플로우라고 불렀어요. 원래 원조잖아요, 텐서플로우가. 그래서 크게 보면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두 개가 있다고 보면 되고 우리 실험실에서도 저는 이제 텐서플로우로 책을 썼는데 대학원 학생들은 파이토치를 써요. 그래서 저는 파이토치로 코딩을 안 해봤어요. 이제 구글 트렌드에 보면 텐서플로우가 약간 그 사용자층이 좀 더 그 큰 그런 걸 보이고 있고요.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은닉층이 1, 2에서 이제 L-1개층 이게 이제 그 딥한 신경망, 깊은 신경망의 가장 그 기본적인 구조예요. 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에서 그냥 발전되어 온 그런 구조예요. 요걸 써도 잘해요. 실제로 제가 그 코딩을 텐서플로우 코딩을 해보면 은닉층을 한 개를 주고 숫자 인식을 한 거하고 한 3개나 4개, 5개 준 거 하면 한 5개를 준 게 훨씬 더 잘해요. 물론 뭐 한 뭐 0. 몇 % 차이, 뭐 미미한 차이지만 그 층이 커지면 더 잘한다는 거고 학습 지금 이제 훌륭하게 돼요. 그리고 몇 분이면 끝나요. 지금 이제 그 PC가 엄청 좋아져 가지고요. GPU 안 쓰더라도 그 몇십 분이면 끝나죠. 기본적으로 그 학습 알고리즘은 아까 제가 그 수영 배우는 거 예시를 든 거하고 비슷해요. 어떤 샘플이 있으면 전방 계산을 해서 인식을 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기대값이 있잖아요. 얘가 이제 그 3이라는 숫자 같으면 3은 1이고 나머지 다 0이어야 되는데 오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오차를 계산을 해서 오류 역전파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가중치를 조금씩 미분을 통해서 더 유리하게 성능이 높아지게 그 갱신을 하고 또 전방 계산해서 오차 계산하고 또 오류 역전파로 또 갱신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숫자 인식기 같은 경우 한 6만 자를 가진 그 엠니스트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6만 자를 한 번 다 하는데 몇 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한 사이클을 돌리고 또 한 사이클을 돌리고 그래서 수십 사이클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학습을 마치고 나면 새로운 샘플이 들어오면 이 역전파 과정은 필요 없고 전방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을 마치고 실제 현장에 투입을 해서 그 인식을 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빨라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제가 그 요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 딥러닝 모델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 모델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왜 그러냐면 더 뛰어난 모델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이에요. 컨볼루션 신경망.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다음 예술, 또 영상이 들어오면 어떤 문장으로 주석을 달아주는 거. 지금 이런 것도 돼요. 또는 어떤 뭐 두뇌 사진에서 병변 위치 찾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컨볼루션 신경망으로 된다. 그럼 컨볼루션 신경망은 뭐냐? 우리 뇌에 보면 이렇게 이제 벌집처럼 생긴 셀이 있고 이렇게 셀이 이제 바깥쪽, 안쪽 해가지고 그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2차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서 센싱을 해서 사람 얼굴도 인식을 하고 숫자도 인식을 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것은 밝혀져 있어요. 이미. 한 5, 60년 전에 이미 그 신경학자나 뇌과학자 이 사람들이 이제 밝혀놨고 이건 이제 그 네오코그니트론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이 그 주장한 논문인데 이게 80 몇 년대인가 그 논문이에요. 논문인데 아주 짧은 한 3쪽짜리 논문인데 요 우리 그 망막을 모델링한 뭐 요런 어떤 그 신경망 계산 모형을 제안을 했죠. 근데 이분은 실제로 구현은 못했어요. 구현은 못하고 그냥 어떤 그 개념을 그 제안을 했죠. 근데 이것을 실제로 프로그램 구현한 사람은
이제 1990년대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계속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영상인식은 다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데, 그럼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도대체 어떤 그 원리에 의해서 하냐 그러면, 이 아마 여러분 이제 그 대학교 때 이제 그 전자공학이나 전기공학 하신 분들은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걸 배웠을 텐데,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뭐 신호 처리, 영상 처리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써온 그런 연산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2차원에 설명을 하면 이런 2차원 커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여기에다 딱 그 위에다 더 씌우는 거죠. 그러고 2하고 해당되는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죠. 해당되는. 그럼 9개의 곱셈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놈을 다 더해요. 그리고 그 위치에다가 그 덧셈은 값을 써줘요. 근데 지금 이 위치에서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다 적용하고 여기다 적용하고 여기다 적용하고 여기다 적용하고 그래서 여기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적용하고 그래서 쭉 슬라이딩을 하면서 저 그 커널을 이 커널을 그 적용을 해서 컨볼루션 연산하는 거죠. 그 결과를 해당 돈에다 쭉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게 이제 컨볼루션 연산인데, 이 커널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얘가 특징을 추출해 주는 거예요. 특징을. 예를 들면 커널이 이렇게 생기면, 이런 영상이 들어오면 이런 수직 방향의 엣지, 그러니까 그 이 수직 방향으로 그 인텐시티가 변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근데 이런 데에서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 엣지를 적용을 하면 이제 이런 데 수평. 이런 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강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평 엣지 검출하고 수직 엣지 검출해서 두 개를 그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물체의 어떤 그 경계를 찾는다든지 또는 인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했죠. 이게 바로 고전적인 영상 처리, 컴퓨터 비전이 굉장히 많이 해오던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커널을 도대체 누가 만드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고전적인 컴퓨터 비전에서는 저걸 사람이 설계를 한 거예요. 아, 위쪽에는 플러스 1, 그 아래쪽에는 마이너스 1을 하면 위에서 아래로 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평으로 그 명암이 바뀌면 큰 값이 나오겠구나. 이런 어떤 추론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에는 마이너스, 오른쪽에는 플러스를 주면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직 방향으로 그 명암이 바뀌는 데서 큰 값이 나오겠구나. 이런 어떤 그 추론에 의해서 이런 커널을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써먹은 거예요. 근데 이 컨볼루션 신경망은 이 커널을 처음에 여기를 그냥 랜덤하게 세팅을 하고 학습을 통해서 저 값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즉 특징 추출을 하는 커널을 학습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즉 특징 추출을 학습으로 설계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 딥러닝 이후에는 어떤 패턴이 들어오면 특징도 학습이 알아내고 분류도 학습이 알아내는, 즉 전체를 통째로 학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요. 딥러닝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패턴이 들어오면 특징 추출을 어떻게 할 거지 사람이 했어요. 즉 이런 걸 사람이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특징이 추출돼 나오면 요것을 가지고 분류기를 학습을 해서 이제 부류를 알아내고 이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딥러닝 이전하고는 통째학습이냐 통째학습이 아니냐 이제 이걸로도 크게 나뉘어요. 물론 이제 그 딥러닝에도 통째학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의료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뭐 특징을 좀 어느 정도까지 뭐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서 완전 통째학습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옛날보다는 그 딥러닝은 훨씬 특징을 자동으로 지금 알아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얘도 딥해요.
그래서 그 컨볼루션 연산을 여기서 한 번 하고 여기서 한 번 하고 여기서 한 번 하고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컨볼루션 하는 층을 수십 개를 보통 둬서 많이 사용을 하고 심지어는 한 100개, 200개까지 딥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컨볼루션 신경망이 성능이 정말 월등해요. 놀라울 정도예요. 저도 컴퓨터 비전 오래 연구를 했지만 그 딥러닝으로 확 바꾼 뒤에는 와, 이게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 맞추지? 이럴 정도로 아주 잘해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징 추출하고 분류를 따로따로 설계해서 둘을 붙였는데 지금은 통째 학습으로 해버린다. 그 다음에 신경망 깊이를 깊게 해가지고 컨볼루션 층을 깊게 막 둬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던 특징 공간 변환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하는 거죠. 점점 좋은 특징 공간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컨볼루션 영상 같은 경우는 얘가 2차원 영상이면 그냥 2차원 구조를 그대로 둔 채로 2차원 커널을 적용을 해서 2차원 특징 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훼손을 안 한 채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쭉 일렬로 서 있는 이런 다층 퍼셉트론 MLP 같은 경우는 2차원 영상을 입력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1차원 구조잖아요. 1차원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차원을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연결하고 그래서 줄줄이 연결을 쭉 이렇게 1차원을 펼쳐야 돼요. 펼쳐서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 화소 간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이 이 입력하는 단계부터 훼손이 된 채로 정보 손실이 있는 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잘한다는 거고 지금 8분이 됐네요.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할 교과서에 있는 건 이제 시계열 데이터잖아요. 시계열 데이터. 로컬푸드에서 판매되는 판매량을 매일매일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시간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어제, 그제, 그저께, 작년, 재작년 거 이렇게 해서 이런 시간 개념이 있는 시계열 데이터는 정말 많아요. 의료 쪽에도 많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런 컨볼루션 신경망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지가 않아요. 시간 개념을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순환 신경망,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히든층이 하나인 뉴럴 네트워크예요. MLP예요, MLP. 아까 우리가 옆으로 그랬던 것은 이제 90도로 틀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다층 퍼셉트론이잖아요. 입력층, 히든층, 그 다음에 출력층. 근데 순환신경망은 이 히든층에 있는 노드들 간에 엣지가 있는 거예요, 엣지가. 이 간단한 개념으로 얘를 펼치면 이렇게 이제 시간 개념, 얘가 이제 1이라는 순간, 2라는 순간, 3이라는 순간, T라는 순간 어떤 이런 시간 개념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이제 순환신경망 중에 LSTM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제 순환신경망. 이 기본 순환신경망에서 한 단계 이제 발전한 건데 얘는 롱 쇼텀 메모리 약자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순간에 어떤 신호가 들어가면 얘가 이제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완전히 죽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영향력이 계속 이렇게 약화돼서 길어지면 거의 영향력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주어가 들어가고 여기에 서술어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 주어하고 서술어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여기쯤 갔더니 이 주어의 영향력이 거의 정보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수한 신경망은 성능이 낮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완을 한 게 이제 LSTM인데
LSTM은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여기 이제 0X라고 되어 있는데 신호를 넣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가입해친 데는 신호를 무시하고 안 넣는 거죠. 출력도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이제 0X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0X가 아니고 0에서 1이라는 사이 값을 가져서 0.3이면 한 30% 정도만 신호를 집어넣고 70% 배제시키고 0.9면 한 90% 입력을 하고. 자, 그러면 입력을 몇 퍼센트나 집어넣을지는 도대체 또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러는데 그것도 이제 학습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학습. 그런 게 이제 LSTM이고요. 여기까지가 딥러닝에 대한 기술 추세였어요. 여러분 혹시 딥러닝이 뭔지 기본적인 개념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요. 저는 저기 여태껏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던 CNN, 아까 말하는 저기 컨볼루션 신경망이 비전에 많이 사용된다는 것만 알았지,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한 거를 지금 이제 교수님 수업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면 뭐 조금만 하시고 계속 여기 지금 준비하신 수요량 예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질문을 지금 한번 받아볼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현재 그냥 계속 계속 진행을 하시는. 하겠습니다. 예. 네네네. 여러분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LSTM을 이용을 해서 이제 수요량을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이전에 많이들 해왔어요. 자, 일단 미래 예측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뭐 현대만 이게 했던 거 아니에요. 저기 원시 시대에도 미래 예측을 했죠. 비가 올지 안 올지. 왜 그러냐면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리고 이 시간쯤 되면 저기에 사슴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그걸 예측을 잘하는 부족은 사슴을 많이 잡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숨어 있다가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요. 근데 멍청해서 그런 예측 기능이 없는 사람은 막 아무 때나 가서 뭐 시도를 하면 잡을 확률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현대에도 중요하고. 그래서 뭐 날씨 예측이라 주가 예측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가격 예측이라든지 또는 기계 장치 같은 거 사운드를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고장 날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스탑을 시키고 어떤 피해를 막는다든지 뭐 풍력 발전소에서 전력 한다든지 이런 연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여기 태양광 인공지능 학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석사 과정에 인공지능 과목을 했는데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했어요. 이제 풍력 발전소라든지 기계 장치 고장 예측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이 LSTM이나 이런 딥러닝 사용을 않고 예전에도 그런 모델들이 있었거든요. 아리마라든지 사리마라든지 뭐 이런 모델들이 있었어요. 통계학자들이 보통 개발하는 모델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그런 모델들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해준 얘기는 야 이거 금밭이다. 금밭.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써가지고 네가 LSTM 이거 코딩을 좀 한번 해봐라. 내 책 보고 코딩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메터는 걸 잘 조정을 해가지고 아리마나 이런 거보다 높은 성능을 얻으면 아주 좋은 논문이다. 너 SCI 논문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항공과의 유기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 수업을 듣고 이 풍력발전소에서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강도로 불어올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바람의 방향을 예측을 하면 풍력발전기를 그쪽으로 이렇게 돌려놓을 수가 있는가. 그럼 생산량이 훨씬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LSTM으로 해서 간단한 논문을 초기 논문을 좀 발표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요. 농산물 소비량 예측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중요해요. 농민 소득 증대 효과가 있어요. 괜히 참외 잔뜩 따다가 놨는데 안 팔리면 물러가지고 반값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하면 아주 좋다는 거고요. 국가적으로는 농산물 가격 안정 효과가 있고요. 기획 생산 같은 것도 가능하다는 거고. 여러분 알다시피 완주군이 우리나라 최초로 로컬푸드라는 것을 매장을 열었고요. 굉장히 성공한 모델인데 저는 이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국민의 한 사람은 그런 게 지금은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커뮤니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커뮤니티가 다 망가졌어요. 아파트 살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에서는 조합원들이 이제 한 매장에 한 수천 명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소농이에요. 나이 많고 뭐 젊은 분도 있지만 조합원은 자기가 출자를 얼마 했는지 상관없이 1인 1표고 100원어치 팔리면 90원을 농민한테 돌려주고 매장은 10% 수수료만 떼고요. 매장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상품 포장하고 가격은 농민이 스스로 해가지고 아침에 자기가 가져와서 저 바코드로 인식해서 자기가 포장을 해서 올려놓고 팔고 이게 주인인 거죠. 주인인 거죠. 지금 용진읍 저는 이제 송천동 사람이 자주 가거든요. 기분이 좋아요. 항상 갔다 올 때마다요. 이제 로컬 푸드니까 당일날 채취한 거니까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요. 메디앙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 도내에 지금 한 10명 정도 되는 전북대 출신들이 만든 그런 기업인데 이 포스 시스템 이 슈퍼에서 이렇게 가격 찍고 재고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 로컬 푸드가 이런 어떤 독특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포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했고 지금은 전국에 한 30여 군데 뭐 용인이라든지 저기 경상도라든지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이런 데 이제 깔아서 이제 쓰고 있고요. 이 메디앙 시스템이 저희한테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 가지고 이제 품목이 한 3천여 개 드는데 그중에 5개 품목을 뽑았고 2014년부터 이제 2019년 12월까지 일일 판매량을 기록한 데이터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을 그려보니까 이런 이상치들이 많더라고요. 이상치, 아웃라이어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아마 상추인가 그럴 거예요. 상추인가. 그러니까 킬로그램 단위로 하면 정말 적게 이렇게 팔리는데 가끔씩 이렇게 튀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농민들이 뭐 공을 하나 더 입력을 했다든지 이제 그람인데 킬로그램으로 입력을 했다든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아웃라이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하고 어떤 경우는 미싱도 있거든요. 어떤 날은 기록이 없는 날도 있어서 앞뒤에 있는 값을 가지고 보관을 해가지고 이제 전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STM에 입력을 하려고 그러면 샘플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는 이 긴 길이가 한 수천이 되는 긴 일렬로 돼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샘플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앞에 3개의 가격을 보고 이틀 뒤를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는 요 3개를 보고 요 놈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놈 3개를 보고 뭐 요 놈을 예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절단을 해가지고 요렇게 많은 수의 이제 샘플을 수집을 하고 이것을 이제 LSTM에다가 입력을 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자, 이 논문은 제 밑에 지금 이제 유태영 교수라고 이제 연구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같이 썼던 과제를 하면서 썼던 논문인데 그분이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 논문에서 이제 그림들도 많이 따왔고요. 그래서 이제 요일별 판매량, 또 월별 판매량, 분기별 판매량을 보니까 이게 시즈널리티가 있는 거예요. 계절성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팔리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즈널 데이터를 같이 집어넣으면 성능 향상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구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일, 월, 일, 분기 데이터 정보를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샘플을 수집을 하고 LSTM을 학습을 하고 이제 예측을 해본 거죠. 그런 이제 간단한 아이디어를 구현한
그 논문이고요. 물론 이 시즈널리티를 이용한 것은 그 우리가 최초는 아니에요. 그 아리마라는 이제 통계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예측 모델도 앞에 S를 붙여서 시즈널을 붙여서 사리마라는 그런 모델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제 LSTM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본 거죠. 그리고 이제 성능 평가 기준은 정답하고 예측된 값을 이제 그 빼서 이제 그 합산을 해가지고 그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그 퍼센티지 이제 에러도 있고요. 측정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게 이제 아리마고 이게 이제 사리마고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 최근에 그 공개한 프라펫이라는 또 모델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사리마예요. 우리가 제안한 사리마죠. 사리마. 사리마가 아니라 그 SLSTM. 이게 SLSTM이 프로펫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안한 거고. 그래서 그 잘 보면 우리가 제안한 게 이 파란 선이 그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이거든요. 정답이 훨씬 가깝게 예측을 하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 이 지표에 따라서 수치로 성능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대파, 상추, 아욱 이제 5가지 해보면 SLS팀이 비교적 이제 좋은 어떤 그런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디앙 시스템은 저희가 만든 예측 시스템을 이분들이 이제 기획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그 매장에 사람들이 쓰거든요. 이 기획 생산이란 뭐냐면 그 한 12월 달쯤 이분들이 뭘 고민하냐면 내년에 얼만큼 생산을 해야 될지를 그 가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늠을 하고 농민들한테 당신은 양파를 이만큼 생산해 주세요. 당신은 밭이 2만 원이니까 이만큼 생산해 주세요. 이렇게 생산량을 기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파를 조금 많이 생산해야 될지 또는 마늘을 많이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전해의 판매량에다가 뭐 어떤 거는 어떤 품목은 1.1을 곱하고 어떤 품목은 1.2를 곱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규칙 기반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이걸 조금 정교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을 이 기획생산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딥러닝을 써도 이게 그 농산물이라는 게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책적인 어떤 요인이라든지 어떤 그 무슨 그 건강에 대한 어떤 사람들 관심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우리는 최소한 그냥 1.1 곱하고 1.2 곱하는 그 주먹구구식보다는 조금이라도 좋으면 되겠다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 끝입니다. 네, 아이고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이게 소중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론과 실제 그것의 응용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지금 대면이 아니라서 이게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짝짝짝짝짝짝짝.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혹시 지금 시간이 이제 25분이라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혹시 들으신 내용 중에 뭐 어떤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신화재단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박사과정 송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점은 지금 LSTM을 이용해서 농산물 지금 예측 모델을 만드셨는데 사실은 농산물 가격이라는 게 시즈널리티가 반드시 존재하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까 말씀하셨던 아리마 같은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LSTM 같은 경우는 학습을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하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데이터 보시면은 그 아웃라이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아웃라이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보면은 대파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계란 가격이 또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보완을 할 수 있을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질문이 다 까다로운 질문인데요. 그 아까 제가 이제 끝날 때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정말 많죠. 아마 날씨보다도 훨씬 그 변덕이 심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그냥 주먹구구식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면 그 시스템은 쓸만하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라이어 같은 것은 사실은 이 아웃라이어를 엄밀히 판정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이제 통계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그 통계치의 어떤 범위를 설정을 하고 그걸 벗어나는 것은 그냥 아웃라이어로 봐버리는 이 방법밖에 없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날 무슨 요인 때문에 여기 이제 그 파란색이 아웃라이어로 지금 이렇게 판정이 됐는데 이날 실제로 무슨 이유 때문에 그 평일보다 그 더 훨씬 많이 팔려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저는 좀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제 이 LSTM을 가지고 혹시 아까 저 예제 중에 주가 예측이나 또는 비트코인 뭐 가격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거는 구현이 된 게 있나요? 제 책에 제가 책을 좀 재밌게 좀 써야 학생들이 좀 그 흥미를 좀 덜 잃잖아요. 그래서 그 LSTM이 제 책에 8장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한 게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은 그 코인데스크인가 그런 그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코인데스크 검색을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첫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그 몇 년 것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간을 딱 설정을 하면 엑셀로 딱 그 다운이 되거든요. 이제 그것을 1년치를 다운을 해가지고 했는데 잘 안 되죠. 예. 잘하면 뭐 그냥 그 떼돈을 버는 거죠.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산업공학인데, 산업공학에서는 이제 수요 예측이라는 게 이제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주로 아리마 방법 막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얘기를 들으니까 또 아주 새롭습니다. 오늘 너무 이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효정 교수님이 이미 우리 여기 단톡방에 여기 그 회의장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마쳐야 될 것 네. 같고요. 너무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학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하시고 그 논문도 굉장히 좋은 논문을 쓰고 이렇게 졸업을 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에 뵙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모두 저 오일석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이제 여기 융합기술경영학과의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대학원 과정이고 이제 논문을 또 써야 되고 또 나중에 이제 하시는 일에 사업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과 같은 이런 중요한 기술들을
논문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사업화를 하는데도 나는 이러이러한 그 기능을 해주는 인공지능, 스마트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오늘 말씀해 주신 오일석 교수님을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